네, 서울 부동산 진입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부동산의 가치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조금 익숙한 모습일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가장 부동산의 양극화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산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죠.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소득 격차의 양극화는 있어도 K 양극화, 그게 뭘까요? 부동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일어나는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는 것이 이번에 2020년을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회사 동기입니다. 5년 차. 근데 두 분이 똑같이 자산이 뭐 비슷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분은 있는 돈으로 항상 갭 투자를 했고 몸테크를 했고 계속 자산을 불려온 케이스고 이분은 나는 빚지기 싫다. 대출받기 싫다. 그리고 집값 떨어지면은 무섭다. 이런 생각으로 이분은 계속 전세로 사시다가 자산 격차가 약 11억 원이 차이가 난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은 이제 아파트 갖고 그러는 건데, 아파트는 너무 비싸다. 이 사회 초년생들은 아파트는 너무 비싼데 내가 무슨 주택이야 라고 하셨겠지만, 자, 이거는 실제 케이스입니다. 2018년에 저희 회사로 이제 찾아오신 두 친구분. 둘 다 똑같이 2천만 원의 투자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 A라는 분은 제가 2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빌라를 추천을 드렸더니 빌라는 사는 순간부터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전세가 공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면서 결국은 투자를 못 하셨고, 자, B라는 친구분은 3억 원의 빌라 전세가 2억 8천 그리고 투자금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 갭으로 해서 투자를 하셨고 올해 2년이 지난 새로운 세입자를 6월 달에 들이시면서 전세가가 2천이 오른 3억에 맞추셨죠. 그래서 이분은 2년 전에 투자했던 2천만 원을 고스란히 통장에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2천만 원을 갖고 다시 3억 5천만 원짜리 빌라를 2천 갭으로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A라는 친구는 그 2천만 원에서 월세가 그동안 올랐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다 보니까 자산이 1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2천만 원을 갖고 집이 두 개가 생겼죠. 결국 이 B라는 분은 3억 원과 3억 5천 최소 이분이 나중에 갖게 될 자산 가치는 6억 5천 이상이 됩니다. 이거는 바로 이것이 자산의 격차다. 그리고 양극화다. 이것이 지금 2020년을 바라보는 이 부동산에 있어서 여러분의 선택과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력에 따라서 과연 양극화 어느 쪽에 여러분이 서게 되실지는 이제 갈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무시무시한가요? 네. 자. 오늘의 이제 주제는 양극화입니다. 특히 지역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 서울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울 부동산의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 정부가 초기에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일본의 사례였습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서울 인구도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처럼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책을 읽을 때 목차만 보고 속 내용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거의 핵심은 뭐냐? 자, 이게 지금 도쿄의 집값 상승률 이거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위성 도시들, 수도권의 지방 도시들인데, 자. 지금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도쿄와 그리고 다른 위성 도시 간의 집값이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인구가 줄어들면 오히려 지금 핵심 지역 쪽으로 더 쏠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마스다 히로야가 2014년에 썼죠. 지방 소멸이라는 책을요. 여기에서 보시면 향후 30년에는 뭐가 되냐? 대도시만 살아남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감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2019년,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셨는데 뭐냐?
2050년에 한국의 90세 인구수가 30세 인구수를 초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일은 누가 하고 세금은 누가 냅니까? 그래서 사회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사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이 계속 소멸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그 105개의 지자체 지역에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계속 서울 쪽으로 사람들이 인구가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방 도시는 교육과 의료가 인프라가 감소합니다. 2억의 연봉을 줘도 지방의 병원에 가지 않은 의사, 그리고 계속 폐교되는 지방 학교들,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고령층도 어쩔 수 없이 수도권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핵심지로의 지금 집중 현상은 이제는 생존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수지가 있는데 가뭄이 났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은 어디로 모일까요? 중심으로 모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수심이 깊은 곳,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핵심지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서울의 그 집값과 가치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또 심화시킨 게 바로 정부의 아이러니하게도 규제입니다. 자, 617과 710 규제, 역대 최대 강력한 규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자, 이 두 규제들의 핵심은 일단은 법인을 규제했고, 두 번째는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중과시켜서, 자, 목적은 이겁니다. 법인과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들이 서울 부동산들이 출하가 되면서 매물이 공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서울의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를 목표로 세웠죠. 그런데 보세요. 자, 이게 법인이 매수한 부동산 지역별 그 매수 비율입니다. 법인이 서울의 부동산을 1.8%,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낮게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규제해서 지금 출하되고 있는 매물들은 다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 주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서울의 지방에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현상 여러분 보셨죠. 자,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취득세가 중과가 되면서, 자, 양도세 절세 방법이 뭡니까? 비규제 지역,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부터 파는 것이 양도세 절세 방법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방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양극화, 핵심지 서울과 그리고 지방 도시 간의 부동산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결과가 바로 이 규제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자, 세 번째.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금이 다음 달 12월부터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내내 풀리게 되죠. 자,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바로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지금 서울의 최장기간 7년 동안 서울의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떨어지는 거냐? 이렇게 했는데 아직 토지 보상금 때문에 한 번 더 추가될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 신도시 발표를 하면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오늘 발표했다고 내일 갑자기 아파트가 땅하고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충분한 그 공급이 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단기 급등. 그래서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역대 정부에서 지금 토지 보상금이 풀렸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토지 보상금 풀린다고 해서 시장이 급등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때는 보상금 117조가 풀렸는데 이곳에는 오히려 서울 부동산이 중장기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대부분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금입니다. 우리 토지 보상금이라는 거는 보통 그 주변 지역에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에 토지 보상금이 지금 집중돼 있고, 오히려 이때는 서울 수도권에 토지 보상금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오히려 영향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 2008년 1분기 전세가를 보시면 38%에서 41% 엄청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매매가 버블이 껴있다는 거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의 조정기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노무현 정부를 좀 보시면 보상금이 103조 원이 풀렸는데 이때는 판교 위례 신도시 토지 보상금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네, 서울 수도권이죠.
따라서 이 보상금 고스란히 서울 집값에 포함이 됩니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집값이 이때 당시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전세가율이 55%, 지금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3기 신도시 볼까요? 3기 신도시 지금 토지보상금 50조 원이 올해 12월부터 내년까지 풀리는데, 여기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 왕수, 네, 수도권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네, 서울로 옵니다. 자, 이 토지 보상금이 지급이 되면 10억에서 30억의 자산가 6천 명 이상이 생깁니다. 로또 맞은 사람이 6천 명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돈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시장에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에 투자할 처가 없는데, 예,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자, 1년 전에 집 살 수 있는 돈이 지금 전셋값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서초동에 있는 30평이 지금 전세 보증금이 20억을 찍었다. 요 기사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0억이라면은 뭐 웬만한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1년 전의 가격이었죠. 73주째 전셋값 상승하고 있고, 우리가 임대차 3법이 딱 발효가 된 2~3개월 안에 30평 기준으로 지금 전셋값 2억 원 상승했습니다. 많게는 4억 원 상승했죠. 그리고 신축 빌라, 그리고 투룸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위주로 전세가, 매매가, 변세가, 월세도 계속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세를 왜 말씀드리냐?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를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또 한 번의 상승 요인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 역대 4번의 전세난이 있었습니다. 1989년에는 임대차 계약갱신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서 한번 전세난이 있었고, 2011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 대신 전세를 많이 살았죠. 그리고 2015년에는 매매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동반으로 전세가도 상승했습니다. 2020년에는 임대차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이렇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전세난이 일어났는데, 1989년과의 그 연관성이 좀 보이시죠? 국토부 입장이 이렇습니다. 지금 전세난은 저금리 그리고 가구가 분화한 1인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갑자기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금리는 10년째 저금리고요. 그리고 인구수 감소로 집값 하락할 거다라는 것은 정부의 원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임대차 3법이 맞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단기간 공급이 힘들기 때문에, 게다가 또 4년이기 때문에 이때보다도 굉장히 몇 년 동안 우리 전세 때문에 고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정부가 11월 19일 날 공급 대책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공급 대책이 지금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없다라는 시그널을 준 꼴밖에 안 됩니다. 자, 2022년 2년 안에 11만 채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아파트는 3,500세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빌라고요. 그리고 어떤 뭐 공실의 오피스와 근린생활 상가를 개조를 해서, 또는 호텔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신축 빌라를 또 매입을 하게 되면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약간 그 포인트 보셔야 되는 게, 민간 투자가 하는 매물이 감소합니다. 왜냐? 공공에서 쓸어 가니까. 그래서 기존의 민간 거래 빌라 매물이 희소성이 생기죠. 공급이 딸리니까요. 자,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빌라 갖고, 신축급 빌라 갖고 있으셨던 분들, 뭐 지금 종부세, 뭐 양도세, 뭐 다주택이라서 나 팔아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매입 약정가가 6억에서 최대 8억까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역의 기준가가 됩니다. 빌라 가격 치고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해 놓으셨던 빌라가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옆에 잠깐 표를 보시면, 자, 공급이 왜 공급 갖고 그러냐, 저렇게 정부가 많이 한다는데, 자, 요걸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자, 매년 서울에 매년 공급돼야 되는 게 48,000 가구가 새로 늘 공급이 돼야만 이 수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37,500 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가 났죠, 전세난이. 근데 내년 보시면 지금 반토막 딱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 가면 또 반토막, 계속 하락하죠. 정부 얘기합니다. 3기 신도시 5년 안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말 5년 안에 공급이 될까요? 라는 게 저는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례가 있죠. 2012년에 하남 가밀지구가 사전 청약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청약을 받는데 7년 걸렸고요. 2025년에 입주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전 청약부터 1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지금 입주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남 교산지구 토지 보상도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가 주변에 발굴이 됐죠. 그래서 지금 토지 보상금 또 주민의 반발 뭐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5년 안에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2019년에 보니까 5채 이상, 10채, 뭐 50채 이런 다주택자 수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걸고 있는데 더 늘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서울의 무주택자도 늘었습니다. 특히 30대에서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서울에 집 사기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서울의 1주택자도 지금 가만히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자, 올해 이제 종부세 그 고지서들 많이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수도권도 처음 받아보신 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70만 명 정도가 종부세 대상인데 앞으로 5년 뒤에는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추정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광진, 마포, 성동구 보유세가 1,000만 원 정도를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자, 집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이 막 1,000만 원씩 나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또 은퇴자인데 집 팔아야죠. 집 팔면 어떻게 됩니까? 평수 줄여서 가거나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좀 더 안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하향 주거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1주택자도 지금 자꾸 뭐 1주택은 비과세 이러면서 1주택만 유지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따라서 서울 부동산에 여러분 기회에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되냐? 아파트,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되는데 아파트 청약 좋죠. 근데 가점 챙기셔야 되죠. 이거는 거의 희망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아파트 갭 투자. 자, 정말 구축 아파트. 내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 말고 학군 좋은 데 말고 그냥 아파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구축 아파트에 최소 현금 4억 원 정도 있어야 갭 투자 가능하죠. 자,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나 아파트만 원하는데? 당연히 아파트만 원하죠, 사람들이. 근데 아파트를 어떻게 단숨에 껑충 뛰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단계. 그래서 거기에 단계 다세대와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역세권 위주로 지역 선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발 가능성 당연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장점은 전세금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 빠른 투자금 회수가 있죠. 그리고 초과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서울의 도심의 공급 부족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울에 어디 나대지 있습니까? 아파트 지을 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빌라를 부수고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서울에 언젠가는 지을 것이다. 이렇게 입지 선정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 이거는 특히 투룸 여러분 투룸을 보셔야 돼요. 투룸. 이거는 초역세권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그 사회 초년생 분들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최선의 주거 수단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출이 70%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는 청약 통장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겠어. 이런 분들 아주 그 무주택으로 이거는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희소식이 주택연금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될 가능성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잘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지금 서울의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하시는데 주저하거나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빠른 선택이 필요하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